김태년 후보 82표. 통합의 리더십으로 당을 하나로 모으고 당정청의 역량을 위기 극복에 집중시키겠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 모든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이번 원내대표는 연습이나 시행착오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강한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일방적 당론 강요 시스템을 타파하고 의원님들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술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김영우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선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장에 강희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강희영 기자. 네, 지금 선거 결과 표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호영 이종배 의원 조는 59표를 얻어서 25표를 얻은 권영세 조혜진 당선인 조를 34표 차 앞섰습니다. 오늘 경선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4시간 가까이 이어졌는데요. 참석자들은 점심도 샌드위치와 김밥 등으로 해결했습니다. 네, 결선 투표 없이 이제 1차 투표에서 이제 바로 결론이 나온 건데요. 2파전인 만큼 이 경쟁도 치열했잖아요.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네, 먼저 선거 패인을 묻는 질문에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는 절박한 집권 의지가 없었다라며 막말 파동이나 당이 밉상이 된 측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대선 후보를 발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같은 질문에 권영세 당선인은 집권 의지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추지 못했던 부분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협상과 함께 원내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후보자 토론에선 권영세 당선인이 세월호를 교통사고라고 했던 주 의원의 발언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주 의원은 소신의 변함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당장 통합당의 신임 원내 지도부가 풀어야 할 현안들 만만치 않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참으로 어려운 때에 어려운 일을 맡게 돼서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며 1, 2년 안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라질 정당이라는 이 절박감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패배 의식을 싣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여러분과 손을 잡고 당을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배 신임 정책위의장도 2년 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 신임 원내 지도부는 당장 김종인 비대위 체제와 또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문제 등 당 현안을 풀어나가는 한편 180석 여당을 상대로 협상력도 발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강희연입니다. 네, 오늘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 선거의 결과를 이제 들으셨는데요. 앞서서 어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를 봐서 당초에는 대세론이라든지 아주 유력하고 거론됐던 전해철 후보가 안 돼서 오늘도 어떻게 미래통합당에서도 좀 다른 이변이 있을까 혹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이 됐는데 주호영 의원이 됐습니다. 예, 결과를 보면은 주호영, 이종배 후보가 59표. 네. 그리고 권영세, 조혜진 후보가 이제 25표. 더블 스코어가 더 되죠. 근데 이제 권영세 후보조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제가 사무부총장 할 때 사무총장을 했죠. 권영세 의원은. 그리고 주호영 의원도 제가 12년 동안 옆에서 잘 지켜봤는데 주호영 의원은 굉장히 그 경험이 많고 일단 정책위 의장 경험 또 장관 경험 정말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있죠. 제가 봤을 때 정말 실력자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아마 안정감이 있는 의원이다 이런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내 사령관이 됐고 특히 실질적인 지금 당대표 권한 대행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절박함이 여태까지 부족했다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주호영 그 당선인 말대로 이제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절박함을 가지고 네. 안정적이면서도 또 개혁을 변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일을 잘 해 나갈 원내대표, 원내사령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금 표차가 보면은 거의 2배보다 더 넓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면 거의 이제 압도적인 승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권영세, 조혜진 조합이 사실은 두 분 모두 원외에 있다가 이번에 이제 당선이 돼서 여의도에 복귀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 한계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도 일정하게 좀 작용을 한 것 같고 아무튼 근데 이제 선거 결과는 나왔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럼 이제 어떻게 의정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결국 이제 관심사인데 아무튼 토론에서 했던 이야기를 뭐 강경 발언을 모두 쏟아냈어요. 뭐 전사가 되어야 한다. 네. 그다음에 강한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집권 의지가 부족하니까 그걸 키워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그 슈퍼 여당의 어떤 강대강으로 대치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근데 지금 이 발언만 가지고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의 의정 기조를 예단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선거 과정에서 원래 좀 목소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또 나름대로 어떤 그 이 논리성에 있어서는 지금 뭐 미래통합당 의원 가운데서 그 이제 탑이라고 이제 그 흔히들 이제 자타가 고인하는 분이기 네. 때문에 그렇게 마구잡이 투쟁으로는 가지 않을 거 아니냐. 일단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고 싶고 하나만 네.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투쟁 모드는 황교안 대표 체제 때가 제일 세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본 분이 주호영 당선자이기 때문에 예. 의정 전략에 있어서 유연성을 얼마나 발휘할지 좀 한편으로 기대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제 맞상대제가 되는 김태년 당선자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만 좀 짚어보게 되면 이렇게 미래통합당의 새로운 원내 지도부 풀어야 될 숙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 김종인 비대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미래한국당이랑 통합해야 될지 미래한국당을 따로 제3의 교섭단체 쪽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묵인해 줄지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드는 생각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항상 통합을 강조를 네.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4명의 그 윤상현 의원, 뭐 홍준표 의원, 권성동 의원, 김태호 의원 이런 당선인들에 대해서도 복당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그 의사 표현을 벌써 한 걸로 이렇게 네. 나타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미래한국당과의 통합도 상당히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 카드가 다시 살아났죠. 강력하게. 왜냐하면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줄곧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 현 상황에서 말이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원내대표가 본인이 직접 됐기 때문에 네. 또 당대표 권한 대행이고 말이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정표를 짤지는 두고 봐야 되겠으나 제가 볼 때 주호영 원내대표 성격상 그래도 당선인들, 당선자 21대 그 당선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가는 과정은 겪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이제 김태년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 우리 김종배 평론가는요. 네. 친문 당권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해찬 대표랑 연관시켜서 좀 분석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8월에 있는 전당대회까지 갔는데 당내 역학 구도가 어떻게 될지까지도 주목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당내 역학구도에서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떤 당 안에서 어떤 질서 속에서 지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변화의 요인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이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사실은 의외였던 게 저는 2차 투표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1차에서 딱 정확히 과반 달성을 하면서 1차 네. 투표에서 끝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약간의 의외라면 의외였지 사실은 김태년 후보가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당 안팎에서 조금씩 나오기는 했었어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떤 당심이 이쪽으로 쏠려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좀 확인이 된 것 같고 네. 그 문제는 김태년 그 의원이 그런 원내대표로 그러니까 선택이 된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처음 도전하는 게 아니라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거든요. 그 1년 전에 이인영 의원하고 이제 그 경합을 벌여서 떨어진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두 번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정하게 어떤 또 작용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보여줬던 능력이라든지 이것도 일정하게 어떤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예. 이렇게 봐야 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이해찬 대표하고 가까운 측면들도 좀 뭐 조금만 작용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김태년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그러면 완전히 그 결이 다르고 개가 다른 두 사람이냐 아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떤 그 이 백그라운드의 문제이기보다는 개인의 문제, 그 차원에서 어떤 당선 요인을 찾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당심이 작용했다 그러면은요, 이 여당의 그것도 수표 여당의 원내 지도부를 바라보는 청와대도 이제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그럼 당심이 뒷받침돼서 1차 투표에서 과반으로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줬습니다. 그럼 청와대에서 주목을 할 텐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당청 관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것도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당청 관계를 보면은 상당히 어떤 물 흐르듯 원만하게 네.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청와대가 어떤 뭐 당대표 선출이라든지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거중과 조정을 뭐 거중 조정이보다는 원격 조정을 하면서 청와대 어떤 복심을 심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도 포착된 바가 없고 여기에는 일정하게 노무현 정부 때의 당청 관계에 대한 교훈이 그러니까 학습 효과로서 작동이 된 부분이 있다. 사실은 그때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당청 갈등이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청와대도 일정하게 자제하는 부분이 있었고 서로 선을 지키는 부분이 있었고 그 김태년 원내대표 체제에서도 저는 그것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이 독자적으로 갈 거냐? 그럴 여지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타 모두가 인정하는 게 이번 민주당의 어떤 그 총선 승리의 1등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서 사실은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청와대가 그 추구하고자 하는 국정 방향에 대해서 당이 다른 소리를 낼 이유도 없고 여지도 없고 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보조를 맞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청와대 같은 경우도 국난 극복이 제일의 과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도 국난 극복 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청이 상당히 어떤 그 조화를 이루면서 그 조화롭게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국회 안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집니다. 당청이 일심동체가 돼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거는 좋아요. 그 여당이니까 청와대하고 똑같은 목소리 내는 거 좋죠. 그런데 그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의 그 민주정당이면은 그래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조용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김태년 의원도 이번에 당선되고 그 일성이 이제 일하는 국회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좋죠. 일을 해야 되죠. 일하라고 뽑아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라고 하는 그 입법부는 이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서 만들어내듯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과의 협상, 협의, 대화를 통해서 모든 거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근데 일하는 국회를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과연 야당에 대한 그 협상, 배려 이런 게 좀 작동할까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좀 우려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역대 보면은 그 집권 여당의 원내 대표는 결국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입장이나 이 흐름이 좀 바뀝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좋은 관계죠. 말씀하셨지만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여당이 다른 이야기 일체 못하겠죠. 네. 청와대의 의중이 저는 100%, 120% 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네. 좀 보태면 예를 들어서 근저에 있었던 예가 하나 있었죠. 무슨 얘기냐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줄 것이냐 70%에게만 줄 것이냐를 가지고 당정 간의 이견이 있었어요.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간의 이견이 있었고 고위 당정청 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원래는 멤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러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이견이 그러니까 노정까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격론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청 관계에서 그렇다고 무조건 내내 하는 어떤 그 정당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갈등으로 가지를 않는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일찌감치 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가 된다면 여야가 합의만 된다면 100%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발언을 함으로써 네. 가능성을 열어놓았고요.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당정이 협의를 하도록 그냥 열어준 거죠. 개입을 하지를 않고 그러면서 그 결정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정세균 총리가 나와서 가지고 정부 안에서 교통 정리를 해 들어가는 네. 다시 말해서 방향만 잡아주고 과정에 있어서는 치열하게 그러니까 논쟁을 하거나 토론할 건 열어주고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오히려 모범적인 당정 내지 당청 관계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네. 그리고 일방적으로 거수기 여당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 아주 대표적인 얘기가 거기 될 거예요. 그때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이나 설득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압박을 했죠.
그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말이죠. 완전히 물러 쫓아낼 것처럼 네. 막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좀 보기 좋지는 않았는데 어쨌거나 당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쭉 겪어왔습니다만은 뭐 금태섭 의원이라든지 또 김혜영 의원이라든지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그 당 지도부가 많이 압박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알겠어요. 저희가 지금 당청 얘기하다가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통해서 당청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과정에 정까지 끼워서 당정청을 확장이 되는 다시 당청으로 옮겨오면 당청이 조화롭게 간다는 거에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현재 그 원래 총선 끝나고 나서 이해찬 대표 야인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딱 일성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1년의 과정을 보면 되면 이해찬 대표는 계속 언론에 부각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이낙연 전 총리, 즉 이낙연 당선인은 약간 빈도수가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닌가요? 아니 그리고 어차피 지금 그 이해찬 대표의 임기가 8월까지로 되어 예. 있기 때문에 임기의 범위 안에서 당 대표로서의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낙연 그 당선인은 국난 극복 위원장이지만 그 당 대표와의 어떤 그 역할 관계는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질서 하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20대 국회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21대 국회를 어떻게 여느냐. 그다음에 21대 국회가 원이 구성이 되자마자 첫 의정을 성적표를 어떻게 내느냐. 이것이 그러니까 잘 보면 이해찬 대표 임기가 가을 정기국회 시작되기 직전까지로 네. 되어 있어요. 바로 그때까지를 어떻게 찍느냐가 21대 국회의 향배를 좌우로 할 수 있고 21대 국회 슈퍼 여당에 안착을 하느냐 마느냐라고는 중요한 갈림길인데 네. 이해찬 대표가 열린우리당 때의 어떤 그 교훈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면서 이때의 어떤 그 학습 효과를 자신이 대표 임기를 다 채우면서 학습 효과로 얻었던 부분들을 그러니까 실천을 하겠다. 네. 이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해찬 대표가 총선 이후에도 전면에 나서가지고 하는 이유, 동의는 거기서 찾으면 될 것 같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낙연 당선인은 이제 정말 홀로서기를 좀 해야 돼요. 여태까지는 사실 문재인 정권에 많은 빚을 진 거죠. 이제 국무총리 했죠. 그다음에 또 선대위원장 했죠. 또 종로에 출마했죠 하면서 사실 문 정권 또 여당 다른 의원들에게 많은 그 빚을 진 거죠. 그런데 이제는 주위에서 만들어준 그 이미지나 지지율보다는 이제는 정말 완전히 홀로 서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뭐 엊그저께도 이제 이천에 갔다 와가지고 혹독한 그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부자 몸조심 하겠죠. 앞으로 이제는 대권 주자로서 이제 하나하나 점수를 따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본인이 잘 헤쳐 나가야 될 문제겠죠. 알겠습니다. 이천 부분 짧게 하나만 네. 말씀드리죠. 한번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그 이낙연 당선인이 이천 거기에 가서 그럼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 네. 정치권과 언론은 그걸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 본격적으로 자기 행보를 걷기 시작을 하는구나. 네. 그러면서 자기 입지를 확보하려고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식으로 묘사를 했을 거예요. 네. 저는 이낙연 당선인이 이천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한 데에는 바로 그거에 대한 어떤 자기 경계가 깔려 있으면서 결국 그런 발언이 나왔다. 자기를 낮추는. 이렇게 본다면 이낙연 당선인이 이후에 어떤 모드로 의정 활동을 할 것이고 당 안에서 어떤 자세로 그러니까 당 안에서 활동을 할 것인지는 네.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천의 그 한 장면에서 모든 게 응축되어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여지는 있다. 알겠습니다. 이천에서 보인 그 발언 행태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낙연 당선인도 깊이 사죄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최악의 그 참사를 입은 피해자들 앞에서 그 국회에서 이제 국무총리로서 답변하듯이 네.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갔단 말이죠. 나는 뭐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거는 세상이 다 알죠.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또 선거를 책임졌었고 또 여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 아닙니까? 네. 거기 갔으면은 그런 그 피해자 가족들의 얘기를 들었어야죠. 귀를 열고. 근데 거기서 자기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거는 옳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많은 그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또 사과를 했겠죠. 저는 그건 겸손의 미덕이 아니었다고 봐요. 그래요. 네, 보탤 반대지. 말씀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짧게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낙연 그 당선인이 유족을 대하는 태도는 그거와는 별개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이낙연 당선인이 당 안에서 취하는 자세의 문제이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다른 거니까 그것만 네.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를 통해서 여당의 당내 역학 구도까지 한번 살펴보면서요. 결국은 대통령의 지지도가 탄탄하면 여당 내에서는 21대 국회 원구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마음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으니까요. 지금 보니까 오늘 네. 발표한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은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 평가가 71%. 예. 저는 그 취임 3년이 갓 지난 상태에서 이런 지지율이 나온 제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예. 바로 이때 이제 어제 이제 나온 그 결과를 보면 바로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집권 4년 차 접어드는 시점. 그러니까 3년을 넘은 직후죠. 이때 역대 대통령들의 그 지지를 보면 공통점이 네. 대선 때 얻었던 득표율을 상회하는 대통령은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빠졌지. 네. 다만 많이 빠졌냐 적게 빠졌냐의 차이는 있었지 모두 대선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면 다 빠졌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이 41.1%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늘 발표된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평가가 71%라고 한다면 30%포인트가 오히려 올라간 거예요. 네. 이거는 거의 아주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이렇게 지금 탄력을 받아간다고 한다면 지금 21대 국회에서 가져가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조라고 하는 것들은 확실하다. 네. 무슨 이야기냐면 당장의 발등에 부리고 당면한 과제인 국난 극복이라고 하는 거에 집중을 하겠지만 이런 상태에서 이 환경 속에서 사실은 개혁 과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따라붙겠죠. 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잘 안배가 되면서 추진이 될 것인가.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상 집권 4년 차가 곧 시작됐는데 집권 1년 차만큼이나 추진 개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어떤 그렇습니다. 진단인 것 같아요.